조선 후기 31살 선비가 보쌈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쳐 업은 이는 며느리가 아닌 39살 시어머니였습니다. 사흘밤 사이 얼음장 같던 마님은 요조 숙녀로 변하고 곤장 50과 추방 끝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15년 뒤 그는 천국을 상대하는 조선의 대상단주가 되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남원 들녘에 봄빛이 번졌다. 논두렁을 따라 한 사내가 걸어왔다. 김상교 31살. 3번 과거에 낙방한 뒤 지금은 품을 팔아 생계를 잇는 가난한 선비였다. 태양에 그을린 얼굴 아래엔 여전히 고든 눈빛이 있었다. 허리춤에는 달아빠진 부통 하나, 그리고 손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마을 사내들이 수군거렸다. 저놈은 품팔이 주제에 아직도 책을 들고 다닌다지. 글 읽는다고 밥이 나오나? 상교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는 일은 천하나 뜻만은 굽히지 않으리. 그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날 상교가 품을 팔러 간 집은 근처에서 양반가로 유명한 쌍과부댁이라 불렸다. 돌림병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39세 윤씨 부인과 젊은 청상 며느리, 22세 박씨 부인, 두 여인이 행랑어멈 부부와 여종들과 살고 있었다. 상교는 기골이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그 웃음 한 번이면 봄볕이 드는 듯하였다. 그런 그가 품팔이로 마당을 드나들 때마다 집안의 두 과부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곤 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면서도 가슴속 어디선가 뜨거운 것이 번져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루 종일 숨기며 살았다. 그날 대문을 들어서자 윤 씨가 마당 끝에 서 있었다. 비단 저고리와 푸른 치마, 반듯한 쪽진 머리, 얼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상교 총각, 예, 마님. 오늘은 뒤채 문짝을 다시 손보게. 어제 본 솜씨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소. 죄송하옵니다. 오늘은 단단히 고치겠사옵니다. 손 다치지 말고. 점심은 마당에서 들게. 사내가 안채에 드나드는 건 법도가 아니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장 같은 과부라 불렀다. 남편의 상을 치른 지 10년 웃음 한 번 보인 적이 없었다. 그때 마당 한켠에서 며느리 박씨가 빨래를 널다 상교를 힐끗 보았다. 그는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다. 상교 어르신, 어제 심은 매화가 올해 꽃을 피울까요? 봄볕이 고우니 곧 봉우리를 틔우리다. 작은 마님. 박씨가 미소 지었다. 어머님은 엄하신 분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상교는 조심스레 웃었다. 말씀을 들으니 부인의 기품이 더욱 높이 느껴집니다. 박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그때 윤 씨의 목소리가 차게 울렸다. 며느라, 사내와 가까이 서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예, 어머님. 박씨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정오가 되어 하녀가 상교 앞으로 밥상을 내왔다. 쌀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뿐이었으나 깔끔했다. 상교가 마루 끝에서 조심스레 수저를 들자 안채 쪽 창문이 살짝 열렸다. 그 너머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총각은 늘 책을 읽는다지. 예, 마님. 허름한 초막에서나마 글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사옵니다. 요즘 세상에 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쉽지 않사옵니다. 그럼에도 읽는 이유가 뭔가? 하늘은 때로 가난한 자에게도 길을 내어 주시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짧게 웃었다. 하늘을 믿는다니 순진하구나. 그 하늘이 자네를 품팔이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래도 믿고자 하옵니다. 창문이 조용히 닫혔다. 상교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부인의 말은 차가우나 그 속엔 바람결 같은 슬픔이 서려 있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박 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 발을 헛디뎠다. 상교가 재빨리 달려가 물동이를 받쳐들었다. 조심하십시오. 작은 마님. 어르신, 고맙습니다. 제가 놀란 게 아니라 마님께서 다치실까 염려되었을 뿐이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었다. 그때 윤 씨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쳤다. 며느라, 남자와 가까이 서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박 씨는 화들짝 놀라 안채로 달려갔다. 윤 씨가 마루 끝에서 상교를 노려보았다. 상교 총각, 일이 끝났으면 곧장 돌아가게. 예, 마님. 실례했사옵니다. 상교는 머리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다. 그의 걸음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스며 있었다. 엄하기 이를 데 없는 부인, 그러나 그 눈빛 안에 고독이 숨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초막의 등잔불이 깜빡였다. 상교는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물가에서 본 윤 씨의 차가운 눈빛, 박 씨의 미소가 교차하며 떠올랐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마음이 향하는 곳이 인연일까? 하늘이 정한 길이 인연일까? 그는 붓을 들어 몇 자 적다가 이내 멈췄다. 봄비가 처마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마치 내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상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하늘이시여, 제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려는 것입니까? 그날 밤은 달조차 숨은 음력 20사흘이었다. 다음 날 장터엔 청산과부 보쌈 이야기가 떠돌았고 술기운에 취한 친구들이 상교를 부추겼다. 야, 상교야. 쌍과부댁 며느리가 너무 곱다더라. 허튼 소리 말게. 남의 집 여인을 훔친다니. 천벌 받을 일이지. 운명이란 게 밤에 바뀌는 법이라 하지 않느냐.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상교였으나 그날따라 마음이 허했다. 가난과 낙방의 세월이 길었다. 그때 한 친구가 아주 크고 길다란 마대자루를 주모에게 부탁하여 가져왔다. 술이 취하자 그는 저도 모르게 친구들을 따라 나섰다. 저기 안채가 며느리 방이라더라. 문만 열면 내가 자루를 덮어 씌우고 업어라. 심장이 뛰었다. 담장은 뜻밖에도 너무 쉽게 넘었다. 그는 친구들과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여인의 마대자루를 씌우고 들쳐매었다. 달빛 한 줄기 스쳤지만 그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윤 씨는 등불 하나 없는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밖은 먹을 풀어놓은 듯 어둠이 짙었고 빗방울이 처마 끝에 똑똑 떨어졌다. 그때 창호지 너머로 낯선 발소리가 스쳤다. 순간 거친 손이 들이닥쳐 그녀를 자루 속으로 밀어넣었다. 천이 목을 죄며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치려 했으나 입이 막혀 목구멍에서 끙끙 신음만 새어나왔다. 자루 안은 칠흑 같았다. 숨이 고여 눈앞이 어두워지고 자루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결,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가자. 비 오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윤 씨는 몸을 웅크린 채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차마 외마디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는 자루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세상이 통째로 자신을 삼켜버린 듯 사흘의 어둠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한 여인을 업은 채 산 아래 초막으로 달렸다. 새벽닭이 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등잔불이 깜빡이며 자루를 풀자 여인이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목소리에 상교가 얼어붙었다. 마님. 등잔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며느리 박 씨가 아니었다. 윤 씨 부인이었다. 총각, 자네가 나를 업었는가? 저는 박씨 부인을 업는 줄 알고. 윤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미 이렇게 되었구나.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잠시 후 상교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옵니다. 죽여도 마땅하옵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더니 뜻밖에도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고개를 드십시오. 그 한마디에 상교는 놀라 얼굴을 들었다. 불과 몇 분 전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음성은 다소곳하고 눈빛은 봄비처럼 젖어 있었다. 무섭기도 하지만 어르신이 곁에 계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마님. 어르신이라니요. 어찌 그런 말씀을. 이제 마님은 부끄럽사오니 그냥 부인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사람 일은 참으로 묘하지요. 애써 멀리하던 일을 하룻밤 사이에 의지하게 되다니. 비는 장대같이 점점 굵어졌다. 윤 씨는 젖은 치마를 걷고 마루를 쓸었다. 어르신, 제가 마루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부인께서 직접? 손을 놀려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로 구석구석 먼지를 쓸고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다. 초막 안이 따뜻해지자 죽을 쑤어 올렸다. 허기지시지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께서 이런 일까지.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상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따뜻한 죽이 속으로 내려가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의 손놀림, 조심스러운 말투, 다소곳한 눈매까지 며칠 전까지의 대쪽 같은 부인과는 딴 사람 같았다. 저녁 무렵 바람이 그치고 초막은 고요했다. 윤 씨가 등불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저는 어르신을 평소에 차갑게 대하였는데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흠모를 숨기려 차갑게 굴었습니다. 며느라기의 눈빛을 보고서 제 마음을 더욱 단단히 틀어주려 했을 뿐입니다. 상교는 놀라 눈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르신이 우리 집 마당을 드나들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헌데 며느라가 그대를 호의롭게 보는 것 같아 제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였지요. 상교는 말을 잃었다. 부인, 그 말씀을 어찌. 윤 씨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제 속을 씻는 듯 하옵니다. 내가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어르신 앞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총각이라 부를 땐 한낱 가난한 선비로 여겼지만 이제는 어르신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리 가르칩니다. 상교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 전 그저 부인의 마음이 편하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편안함이란 이미 떠났습니다. 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사옵니다. 등불 사이로 마주 앉은 윤 씨의 얼굴이 유난히 고왔다. 세상 어느 여인보다 곱게 단정된 눈매, 그 눈빛 속엔 봄비보다 깊은 온기가 번졌다. 상교는 문득 생각했다. 이분이 내가 알던 엄한 마님이던가. 어찌 이리 고요하고 어여쁜가. 그 순간 죄책도 세속도 사라지고 오직 한 여인만 눈에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선 봄비가 초막 지붕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둘의 숨결을 잇는 듯했다. 그 후로 비는 사흘 내내 내렸다. 윤 씨는 초막을 쓸고 불을 피우며 조용히 상교 곁을 지켰다. 그녀의 손끝엔 어느새 미소가 스며 있었다. 이 사흘의 비가 그치면 전 다시 대쪽으로 돌아가야겠지요. 대쪽은 바람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부인은 매화이시옵니다. 매화라. 눈 속에서도 피어나고 추울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꽃이옵니다.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어르신, 제 마음에 봄이 듭니다. 그날 저녁 상교가 밥상을 물리려 일어서는 찰나 윤 씨가 숭늉 그릇을 건넸다. 그릇을 받는 순간 손끝이 살에 스쳤다. 뜨거운 숭늉보다 먼저
뜨거운 숨이 번졌다. 조심히 드시옵소서. 떨리는 숨결이 등잔부를 흔들었다. 그 온기 속에서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이 천천히 숨쉬고 있었다. 상교는 숭늉잔을 내려놓고 윤 씨의 손을 끌어당겼고 이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이부자리에 쓰러졌다. 그날 밤 등잔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 비는 초막을 어루만지고 밖은 안개로 가득했다. 사흘째 아침 빗줄기가 멎었다. 윤 씨는 부엌을 정리하고 빗자루를 벽에 세웠다. 어르신,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부인, 오늘 일을 죄라 여기지 말게요. 하늘이 내게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니 부인. 그 마음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 이 사흘의 비가 제 평생의 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눈에도 봄비 같은 눈물이 고였다. 한편 윤씨 댁에서는 사흘이 지나도 윤 씨가 돌아오지 않자 안채의 등불이 밤마다 꺼지지 않았고 며느리 박 씨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행랑어멈, 어머님께서 어디 다녀오신다 하셨느냐? 하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마님. 갑자기 행방이 묘하십니다. 말 어기며 주막까지 찾아보았느냐? 예, 소식이 전혀 없사옵니다. 그날 밤 행랑아범이 급히 달려왔다. 마님,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사흘 전 밤에 큰마님께서 누군가에게 보쌈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말이 돕니다. 박 씨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쩍하고 깨졌다. 뭐라? 보쌈이라니. 하인이 머뭇거렸다. 그날 밤 잠결에 안채 쪽에서 누군가 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합니다. 혹 그때 그만, 더 말하지 마라. 박 씨는 밤새 등잔불 아래서 가만히 울었다. 어머님이 보쌈이라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사흘이나 소식이 없으니 혹시나 하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녀 옥단을 데리고 자기도 모르게 상교의 초막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었다. 비온 뒤에 흘길이 질척거렸다. 박 씨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질투로 뒤섞여 걸음을 옮길수록 두 다리가 떨렸다. 산 아래 초막 창틈으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다. 옥단이 속삭였다. 마님, 불빛이 있습니다. 박 씨가 창가로 다가가 숨을 죽였다. 안에서는 윤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죽이 식지 않았사옵니까? 부인께서 직접 지으신 걸 어찌 남기겠습니까?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사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어머님 목소리다. 그런데 왜 저리 다정하신가? 창틈으로 본 윤 씨는 평소의 냉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히 앉아 상교의 그릇에 죽을 덜어주며 다소곳이 미소 짓고 있었다. 말투는 한없이 공손했고 눈빛은 따스했다. 박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님이 상교 선비님에게 어르신이라 부르시다니 이게 꿈이냐 악몽이냐. 박 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어머님, 윤 씨가 놀라 일어나며 죽그릇을 떨어뜨렸다. 상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새파래졌다. 아, 작은 마님. 그의 손끝엔 아직 따뜻한 죽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윤 씨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며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여쭈어야지요. 사흘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 사내와 함께 있습니까? 윤 씨가 당황해 두 손을 모았다. 사정이 있었느니라. 사정이라니요? 상교 선비님에게 어르신이라 부르시는 게 그 사정입니까?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치밀어 있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님은 대쪽같이 고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엔 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라, 나도 사람이더라. 그이는 죄가 없다. 내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박 씨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어머님 그게 사실이십니까?
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사실은 내가 상교 선비를 흠모했었다. 오래전부터였다. 그러나 며느라, 내가 그를 좋게 여기는 눈빛을 보았기에 내 마음을 눌러야 했다. 그래서 더욱 냉정이 굴었다. 박 씨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 차가운 말들이 모두 제게 보이기 싫어 그러신 거였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해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박 씨는 울분을 삼키며 뒤돌아섰다.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으시다니. 그녀는 초막을 뛰쳐나갔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 수치, 그리고 상규를 빼앗긴 듯한 질투가 뒤섞였다. 새벽녘 그녀는 관아에 올릴 고발문을 써내려갔다. 남원 관아에 고하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선비 김상교와 사흘간 함께 머물며 남녀의 도리를 어겼사옵니다. 집안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를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며느리 박씨 올림. 먹물 자국이 눈물과 함께 번져 있었다. 하녀 옥단이 떨며 물었다. 마님, 이 일을 정말 올리시렵니까? 어머님께 화가 미치면 어쩌시렵니까? 박 씨는 이가 닳도록 이를 악물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하늘이 가르쳐 줄 것이다. 내 눈으로 본 일을 숨기면 그건 더 큰 죄다. 그녀는 고발문을 품에 넣고 관아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분노보다 슬픔에 젖어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쌍과부댁 며느님이 직접 관아에 고발장을 냈다더라. 그 노마님이 품팔이 선비와 함께 있었다니. 참 기이한 일이야. 그 며느님도 평소 그 품팔이 선비를 아꼈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윤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히 말했다. 하늘이 내 죄를 드러내려 하시나 보구나. 상교가 고개를 숙였다. 모두 제 탓이옵니다. 부인께 누가 되었다면 차라리 제가 형벌을 받겠사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상교 어르신. 내가 그대를 흠모했노라 스스로 말했으니 모든 책임은 내게 있소. 밖에서는 관아 전령이 소리쳤다. 윤씨 부인과 선비 김상교 즉시 출두하라. 두 사람은 고요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밖에 매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떨어졌다. 남원관아 마당, 봄비가 흙바닥에 잔잔히 고였다. 관청 마루 위에는 수령과 아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 아래 윤 씨 부인과 상교가 나란히 꿇어 있었다. 윤 씨는 흰 장삼을 입고 고개를 숙였고 상교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그 옆 탁자 위에는 한 장의 고발문이 올려져 있었다. 붉은 도장과 함께 이름 석자 고발인 며느리 박씨. 수령이 낮게 물었다. 윤씨 부인, 사실이요? 윤 씨가 조용히 대답했다. 보쌈을 당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짓은 없었사옵니다. 허면 사흘 동안 한 초막에 있으면서도 어찌 죄가 없다 하오? 윤 씨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 사흘은 제게 벌이었고 깨달음이었사옵니다. 그 이는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사옵니다. 마루 위에 중재관이 물었다. 허면 어찌 그대가 그에게 존칭을 쓰고 밥을 지어주고 공손히 시중을 들었다 하오? 윤 씨가 눈을 감았다. 그건 제 마음이 움직인 탓이옵니다. 상교 선비는 가난하나 그 마음은 군자였사옵니다.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박 씨가 들어왔다. 푸른 치마, 하얀 얼굴,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수령이 물었다. 고발인 박씨, 내가 본 바를 말하라.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흘째 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상교 선비에게 공손히 죽을 떠주며 어르신이라 부르셨습니다. 수령이 눈살을 찌푸렸다. 허면 음행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오? 하지만 그 눈빛이 제가 아는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분은 제게 절개와 예를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상교 선비에게 그렇게 다정히 웃으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다. 며느라, 내가 옳다. 나 또한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었고 그를 차갑게 대하며 눌러왔다. 허나 그 사흘 동안 내 안에 얼음이 녹아내리더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뜻대로 묶을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박 씨가 흐느꼈다. 어머님 그 말씀 어찌 그리 담담히 하십니까? 윤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담담한 게 아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다. 수령이 상교에게 눈을 돌렸다. 김상교, 내 입으로 말하라. 정녕 이 모든 일이 그대의 뜻이 아니었느냐? 상교가 허리를 펴고 답했다. 보쌈은 본디 친구들의 장난에 휘말린 일이었사오나 그 책임은 모두 제게 있사옵니다. 업어온 이가 부인인 줄 알았을 때 차라리 죽고자 하였으나 부인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불을 피워주셨나이다. 사흘 내내 저는 부인의 손끝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허면 왜 그리 오래 머물렀느냐? 비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그분 곁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마루가 술렁였다. 수령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오나 부끄럽지 않사옵니다. 그분은 저 같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령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흔들렸다. 윤씨 부인, 김상교. 그대들의 행실은 세상의 법으로는 허물이 크다. 허나 사람의 정으로 보면 애련하기도 하다. 그는 장부를 덮었다. 윤씨는 부녀자의 예를 어겼으나 정절을 잃진 않았다. 따라서 향내에서 추방하여 3년간 고을 바꿔주를 명한다. 김상교는 보쌈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양인 남녀 간 음행 혐의는 정황상 경감, 3년간 남원 출입 금지를 명한다. 박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수령 나으리, 그것으로 끝이옵니까? 제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짓밟으셨습니다. 수령이 단호히 말했다. 부인의 마음을 벌할 법은 없다. 사람의 정은 죄가 되나 하늘은 때로 그 눈물을 용서하느니라. 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그 이에 매는 내 마음이 함께 맞겠다 생각하겠사옵니다. 형장이 관아 앞들에 설치되었다. 상교는 포승줄에 묶여 엎드려 있었다. 관리의 구령이 떨어지자 매가 내리쳤다. 퍽퍽. 피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 씨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뛰어들었다. 그만. 그대가 맞을 매는 내 마음이 대신 맞겠소. 그녀는 상교의 몸 위를 덮으며 울부짖었다. 그만하라. 부인을 다치게 할 셈이냐? 수령이 급히 손을 들어 외쳤다. 멈춰라. 매는 이미 50이라 했으니 더는 치지 마라. 비는 점점 굵어졌고 사람들은 우산을 덮었다. 윤 씨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교를 부축했다. 어르신, 그만 일어나시옵소서. 부인, 어찌 이리까지 하시옵니까? 당신이 살아야 나도 속죄할 수 있사옵니다. 상교는 고통 속에서도 웃었다. 이 비가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라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 봄비는 하늘의 판결이옵니다. 한편 불려온 의원은 상교의 피멍을 헤치고 약침을 놓았고 비냄새 속에 뜨거운 도끼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날 밤 윤 씨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안채는 적막했다. 박 씨는 이미 사랑채로 물러나 있었고 하녀들만 숨죽여 울고 있었다. 윤 씨는 방 안의 등잔을 밝히고 오래된 반다지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평생 모은 은전 꾸러미와 비녀 폐물 상자가 있었다. 윤 씨는 하나하나 꺼내어 두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었구나. 그녀는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반다지에 그대로 남겼다. 며느라가 살아갈 터전은 남겨야지.
그 말과 함께 자신의 은전 꾸러미와 폐물 몇 점만 천보자기에 싸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했다. 이 집과 이 삶, 이제 놓겠나이다. 새벽이 되자 윤 씨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향을 피웠다. 향내가 바람에 흩날렸다. 남편이여 용서하소서. 나는 이제 한 인간으로 살아보려 하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섰다. 손에는 은전 꾸러미와 작은 천보자기 하나뿐이었다. 동이 트기 전 윤 씨와 상교는 집 대문 앞에서 만났다. 상교는 등에 피멍이 든 채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윤 씨는 큰 천보자기 하나만 손에 들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견딜 만하오. 부인께서 곁에 계시니 아프지 않소. 그때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어 부어 있었다. 어머님, 윤 씨가 멈춰섰다. 며느라, 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서 정말 가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한다. 이미 판결이 났고 내 마음도 정해졌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어머님이 제가 몰래 좋아했던 그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게. 윤 씨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며느라, 내 마음 나도 알았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눌러야 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막을 수 없더구나. 박 씨가 흐느꼈다. 어머님이 없으면 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너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땅 문서도 집 문서도 은전의 반도 모두 내게 남겼다. 그것으로 단단히 살아라. 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라,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 삶을 살아라. 고발한 것도 울부짖은 것도 모두 내 권리였다. 박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니다. 넌 옳았다. 법을 어긴 건 나였고 벌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박 씨가 상교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상교 어르신, 상교가 고개를 숙였다. 마님, 저도 어르신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차갑게 대하실 때 저는 몰래 기뻐했습니다. 제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윤 씨가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박 씨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 사흘 밤 어머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저는 그저 호기심과 설렘이었지만 어머님은 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더 화가 났고 더 질투가 났습니다. 어머님을 관하여 고발한 건 증오가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며느라, 내가 진심을 말해주니 내 마음도 놓인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꾸나. 박 씨는 한참을 울다가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어머님, 이것만은 가져가십시오. 제가 수놓은 매화 수건입니다. 원래 어머님 생신날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윤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다. 고맙다, 며느라. 이 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겠다. 동이 터오고 두 사람은 남원을 떠났다. 박 씨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상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부인, 며느리를 두고 떠나시니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윤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많이 아픕니다. 저 아이도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를 주었으니. 하지만 상처는 아물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길에서. 부인은 참 강하십니다. 강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이지요. 남은 삶을 후회로 살 것인가, 새로운 시작으로 살 것인가. 윤 씨는 천보자기를 고쳐주었다. 이제 이 손에 든 것이 내 전부요. 부기도 이름도 다 내려놓았으니 남은 건 이 마음뿐이요. 허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대의 고향이라 하던 양주목으로 갑시다. 그곳이라면 새 마음으로 숨 쉴 수 있을 듯하오. 상교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 나 같은 사내와 함께 길을 나서는 걸 후회치 않으십니까? 윤 씨는 빗방울 묻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후회할 걸 두려워했다면 그날 밤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오. 그 말에 상교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봄빛 속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다. 그날 밤 주막방엔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윤 씨는 등불 아래서 상교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상교의 숨이 얕아졌다. 통증이 심하십니까? 이젠 아픔보다 부인의 손길이 따뜻하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 씨의 눈이 흔들리고 상교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부인,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꿈만 같소. 윤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데 포개졌다. 그 밤 봄비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죄가 아닌 인연으로 조용히 하나가 되었다. 파리를 걸어 마침내 양주목이 보였다. 들녘은 넓었고 논에는 막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양주목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부동산 거간꾼을 찾았다. 윤 씨가 장터 옆 작은 산 아래를 가리켰다. 저기 대숲 아래 집이 있지요? 기와가 단단해 보이오. 부인, 그 집은 이고을 좌수어른이 팔고 떠나려고 내놓은 집입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 집을 사지요. 그녀는 천보자기를 풀었다. 은전 꾸러미가 반짝였다. 이 돈이면 집값과 논 열마지기쯤은 충분하겠지요. 부인, 그건 남은 평생에 살림 미천이오. 그렇기에 쓰는 것이요. 돈은 쌓아두면 녹슬고 쓰면 길이 생긴다 했지요. 그녀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기와집과 논을 사들였고 집 이름을 매화헌이라 정했다. 집에 들어선 첫날 윤 씨는 방방마다 돌아보며 빗자루를 들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집이라 먼지가 쌓였군요. 상교가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다. 부인,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자가 집을 쓸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어르신은 마당에 잡초나 뽑아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하며 집을 정리했다. 해가 질 무렵 마당은 깨끗해졌고 방 안은 단정해졌다. 윤 씨가 부엌에서 불을 피우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죽을 쓰겠습니다. 어르신 상처에 좋을 거예요. 부인, 제가. 제발 제 손을 놀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집의 주인 같습니다. 상교는 웃으며 물러났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따뜻한 죽을 마주보며 먹었다. 부인, 이 죽 남원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때 그 사흘이 제겐 평생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첫 번째 밤 매화헌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보름이 지나자 상교는 양주 장터로 향했다. 장터의 객주들이 물건을 내다 놓고 손님을 맞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한 객주의 간판 앞에 섰다. 산문객주, 무엇을 찾소? 주인이 물었다.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허드레실이라도 좋습니다. 손이 고운 걸 보니 서생 출신이구먼. 이젠 그저 밥벌이꾼이요. 글은 읽을 줄 아나? 조금 합니다. 그럼 장부나 정리하게. 하루에 닷푼 주지. 그날부터 상교는 객주집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글줄마다 땀방울이 떨어졌고 손끝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옛날보다 단단했다. 윤 씨는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물독에 물을 깃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찰밥 향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집과 논을 사느라 은전의 대부분을 썼고 남은 것으로는 반년을 버티기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남은 은전을 세어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으로는 반년이 고작이겠구나. 상교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부인, 무슨 걱정이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교는 알았다. 윤 씨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며칠 후 윤 씨는 보자기에 폐물 몇 점을 쌌다. 상교 몰래 장터로 향했다. 비녀, 놀이개, 은팔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은 것들이었다. 객주 주인이 물었다. 이걸 팔려는 게요. 맡기려는 게요. 팝니다. 부인, 이런 좋은 물건을 팔아야 할 사정이 있으십니까? 사정은 묻지 마십시오. 값만 쳐주세요. 주인은 물건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은전 20냥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반년은 더 버틸 수 있겠구나. 윤 씨는 은전을 품에 넣고 객주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1년 더 버틸 여유가 생겼구나. 그날 저녁 상교는 윤 씨가 폐물 상자를 여는 것을 보았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부인, 윤 씨가 놀라 상자를 닫았다. 어르신, 언제 오셨습니까? 부인, 폐물을 파신 것입니까? 윤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상교가 무릎을 꿇었다. 부인, 제가 무능해서 부인께서 이런 고생을. 일어나세요. 윤 씨가 단호히 말했다. 이건 고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저 폐물보다 이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윤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저 폐물들은 과거에 저를 묶어두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상교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반드시 부인께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윤 씨는 상교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날 밤 상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 씨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왔는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벽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더 배우고, 더 일해야 한다. 그날부터 상교는 객주 주인에게 청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물었다. 청국어라 왜 갑자기? 앞으로 천국과의 무역이 커질 것입니다. 천국어를 할 줄 알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턱을 쓸었다. 생각이 깊구만. 마침 마을 끝에 전직 역관 조노인이 사는데 그분을 찾아가 보게. 상교는 조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조노인은 70 노인이었으나 눈빛만은 정정했다. 청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예. 어르신, 이유가 뭔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노인은 상교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르쳐 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게야. 각오는 되어 있나? 예. 어르신, 그날부터 상교는 새벽마다 조노인의 초옥을 찾아 청국어를 배웠다. 발음이 틀리면 혼을 내었고 외우지 못하면 온 종일 외우게 했다. 하지만 상교는 포기하지 않았다. 윤 씨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상교를 보며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공부입니까? 부인을 웃게 만들 공부입니다. 윤 씨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반년이 지나자 상교의 청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객주 주인이 그를 불렀다. 상교, 다음 주에 천국 상인들이 온다. 자네가 통역을 맡아보지 않겠나? 제가요? 조노인에게 들었네. 자네가 밤낮으로 청국어를 익히고 있다더군.
한번 해보게. 상규는 긴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다. 그는 윤 씨에게 말했다. 부인, 드디어 제가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쓸모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상이 그대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거래 당일 천국 상인들이 도착했다. 상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다. 환영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장사하고자 합니다. 천국 상인들이 놀라며 웃었다. 오, 조선 사람이 우리말을 하다니. 거래는 성공적이었다. 객주 주인은 상규에게 후한 보상을 주었다. 그날 밤 상규는 은전을 윤 씨 앞에 내놓았다. 부인, 이제 부인께서 파신 폐물값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은전을 보지 않고 상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제가 원하는 건 은전이 아니라 그대의 그 눈빛입니다. 오늘 그대의 눈엔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부인 덕분입니다. 아니요, 그대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그의 여름 윤 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입맛이 없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마을의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눈을 크게 떴다. 부인,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제가요? 제 나이가 40인데. 하늘이 내리신 기적입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규를 기다렸다. 상규가 돌아오자 윤 씨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상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윤 씨의 손을 잡았다. 부인 정말입니까? 예.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상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윤 씨도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하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겁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꼭 껴안았다. 오래도록 말없이. 윤 씨의 임신이 확실해지자 상규는 결심했다. 부인, 이제 우리 혼례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이미 부인은 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는 간소했다. 매화헌 마당에 붉은 천을 들이우고 마을 사람 몇몇만 불렀다. 상규는 옥색 도포를 입었고 윤 씨는 소박한 원삼을 입었다. 조노인이 혼례 의식을 주관했다. 하늘과 땅 앞에 두 사람의 인연을 고하노라. 김상교와 윤 씨는 이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시고 맞절하시오. 두 사람은 절을 올렸다. 상규가 윤 씨의 손을 잡았다. 부인, 이제 진정으로 제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다시 한번 여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매화헌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겨울이 오고 윤 씨의 배가 불러왔다. 상규는 밤낮으로 윤 씨를 돌보았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윤 씨가 상기를 느꼈다. 어르신,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상규가 급히 산파를 불렀다. 온 밤을 끙끙거리며 윤 씨는 고통을 견뎠다. 상규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부디 부인과 아이를 지켜주소서. 새벽녘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으앙으앙. 산파가 문을 열며 웃었다. 자네 아이입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십니다. 상규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윤 씨는 지쳐 있었지만 얼굴엔 평화가 가득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어르신, 우리 아들입니다. 상규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부인, 이 아이의 이름을 신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보라. 믿을 신, 도리보, 이 아이는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의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입니다. 신보야, 너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란다. 신보가 돌이 되던 해 상교는 독립을 결심했다. 객주에서 나와 자신의 상단을 차리기로 한 것이다. 윤 씨가 물었다. 어르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인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상단 이름은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상교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매화상단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인처럼 추위를 견디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상단이 되고 싶습니다. 윤 씨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매화상단. 그리고 우리의 좌우명은 신이 입세, 믿음으로 세상을 세운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날부터 매화상단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한양의 큰 상단들이 매화상단을 견제했다. 거래를 방해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저 상단 주인은 전에 보쌈으로 여자를 훔친 놈이라더라. 과부와 눈이 맞아 도망친 파렴치한이라던데. 소문은 양주목을 넘어 퍼져나갔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상교는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다. 부인 제 과거가 결국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윤 씨는 차분히 말했다. 어르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한 사람씩 한 거래씩 우리의 신의를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상교는 윤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부인, 제가 부인만큼 강했다면 어르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스스로를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날 밤 상교는 다시 붓을 들었다. 거래 장부에 4글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신이 입세 믿음으로 세상을 세운다. 다음 날 상교는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던 한양의 대상인을 찾아갔다. 그 상인의 이름은 이윤서였다. 무슨 일로 왔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뭘? 제 과거에 대해서입니다. 이윤서가 코웃음을 쳤다. 과거를 인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나? 아니요. 하지만 제 현재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상교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년간 거래한 모든 기록입니다. 단 한 건도 어긴 적이 없고 단 한 푼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이윤서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전국 상인들의 서명도 있구만. 예, 그들은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다만 제 신의만을 봤습니다. 이윤서는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물었다. 자네, 정말로 달라진 건가? 과거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신의로 살고 싶습니다. 이윤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상교를 바라보았다. 좋아. 한 번 믿어보지.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자네는 끝이야.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월이 흘러 신보는 10살이 되었다.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다. 어느 날 신보가 물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매화상단이라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상교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가리켰다. 저 매화를 보거라.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운다. 그게 신이란다. 어려울 때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럼 우리 집은 어려웠나요? 윤 씨가 대답했다. 그랬단다. 아주 어려웠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신의를 지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신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지처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교와 윤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해 가을, 인편으로 뜻밖의 서신 한 통이 도착했다. 남원에서 온 것이었다. 발신인은 박 씨였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열었다. 어머님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서 떠나신 후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어머님을 고발한 것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어머님은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 이남 일녀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서해 주시기를. 며느리 박시올림. 윤 씨는 서신을 읽고 한참을 울었다. 상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며느라도 잘 살고 있다니. 답장을 쓰시겠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 씨는 붓을 들었다. 며느라에게 내 편지를 받고 오래도록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너를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다. 우리 모두 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남편과 아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후회하지 않는다. 너도 행복하기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윤 씨 올림. 편지를 쓰고 나서 윤 씨는 한숨 편히 잤다. 신보가 15이 되던 해 매화상단은 조선과 천국을 잇는 가장 큰 상단 중 하나가 되었다. 한양의 상인들이 상교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김대객주, 이제 매화상단은 조선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교는 웃으며 말했다. 부귀는 믿음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보다 사람의 발자취를 남기시오. 그날 저녁 상교는 윤 씨에게 말했다. 부인, 우리가 이만큼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이 아셨겠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줄을.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아니요. 어르신이 신의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해마다 더 많은 꽃을 피웠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